미국 민주주의 제가 말씀드릴 강연의 주제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주의 자체의 얘기도 되지만 한국의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까, 또 그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한국 국가의 운영 체계라고 할까, 제도의 원리, 이런 거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비교적 우린 편리한 어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헌법을 만들 때에 헌법의 이론을 가지고 논쟁을 했을 때 그거를 담은 중요한 문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거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건의 이름이 이제 연방주의자 논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Federalist Papers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매디슨하고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하고 존 제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공저한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게재된 논설을 모아놓은 논설 문집입니다. 미국 헌법의 이론적, 철학적, 정치학적 기초를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면 되게 미국 헌법의 구조와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85개의 논설문으로 구성된 정치 이론서고 헌법 이론서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면 연방주의자 논설이 쓰여지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각 주의 대표들이, 특히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하고 제임스 매디슨 같은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정치 지도자이 최고의 지식인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한 이런 정치인들이 의기투합해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정말 헌법을 만들자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85편의 전체 논설문 중에서 존 제이는 5편밖에 안 썼고, 알렉산더 해밀턴이 61편인가 썼고, 매디슨이 34편인가 5편인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숫자는 절반 정도 되지만 해밀턴의 절반밖에 안 썼지만 이 연방주의자 논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개 매디슨이 쓴 연방주의자 논설에 들어가 있라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10번하고 51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10번은 기본적으로 우선 이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미국 연방국가의 이 공화국의 이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규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는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퍼블릭이다 이런. 리퍼블리칸 거버먼트다 이런. 그러면 이 공화국, 그리고 이 공화국은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정치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독재 정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권위주의를 만들려고 헌법을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정의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것은 이 시기에는 민주주의는 전부 다 아테네,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말하자면 실천됐던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화주의라는 건 뭐냐? 그거는 이 사람은 간단히 말해서 대표의 구도가 발생하는 체제다. Scheme of Representation, 하여튼 대표의 체계든 대표의 그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런 정치 체제다. 그러면 그럼 대표가 선거를 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대표로 하여금 정부를 운영토록 한다. 이게 공화주의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디슨이 10번에서 정의하는 것은 아테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이런 일단 분류를 제시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스 아테네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의 10배 이상 되는 이런 대규모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 같은 식으로 나가서 다 회의를 한다는 건 우선 불가능하죠. 그 다수가 시민들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를 이제 매디슨은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대표를 선출할 때는 이 대표가 눈앞에 있는 또는 부분이익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가 대표하는 보다 큰 사회, 넓은 많은 사람들과 사회를 위해서 이익이 뭐고 공공선이 뭐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고 퍼스펙티브가 넓고 이제 비전이 있어야지 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출된 대표는 똑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그 구조 자체가 이제 좋은 그 대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0번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매디슨이 10번에서 미국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로 규정한. 그리고 이 다원주의 사회는 규모가 클 때 가능하잖아요. 다원적이라는 말 자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인구가 1, 20만 되는 사회를 보고 다원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헌법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아주 초점은 뭐냐면 다수의 전제정입니다. 매디슨이 기본적으로 미국 헌법을 설계할 때의 이 미국 헌법의 설계자들의 기본적인 관심은 앞에 토마스 제퍼슨이 물론 처음 시작이지만 제일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이지만 다수가 전제정을 하는 걸 막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디슨이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건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이라고 하는 게 다원주의 사회는 다양하고 확산되어 있고 이게 하나의 파당으로서 다수를 구성하기가 상당히 이익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 의견이든 의사든 뭐 경제적인 이익이든 이 다수를 만드는 문제는 다수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큰 사회의 장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10번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면 이제 여기에 반대했던 말하자면 다수 사회를 가지고 중앙 정부를 만든다는 거에 반대했던 반연방주의자들의 논지를 아주 핵심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51번은 왜 중요하냐면 51번은 간단히 말해서 상권 분립을 말하고 있는 논설문입니다. 상권 분립,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입법부. 이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부서. 그다음에 이제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는 부서. 그다음에 사법부는 법이 제대로 헌법에 일치하느냐 아니냐를 하여튼 심의하는 판단하는 부서. 이렇게 해서 그 사법적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개의 부서의 기능적 분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매디슨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매디슨은 이 세 부서가 그냥 평등하게 힘의 그 비중이 같은 게 아니라 비중이 다릅니다. 그럼 제일 센 부서는 입법부입니다. 근데 이 매디슨의 헌법 구성은 입법부가 제일 세기 때문에 입법부를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부를 어떻게 견제하느냐 하면 입법부를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부를 하원과 상원으로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이 이 입법부를 약화시키는 목적으로 취해진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핵심 논리 하나는 이 세 부서의 기능들이 주 기능이 있고 그보다 조금 더 2차적인 기능이 있는데 2차적인 기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매디슨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의 비토권을 인정하자. 이거는 비토권을 인정하는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입법권을 갖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입법부에서 결정한 것을
비토를 해서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건 법의 효과를 갖잖아요. 이거는 입법부의 기능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결정한 법안을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결할 수 있는 결정권, 해석권을 주자 말이에요. 헌법 해석권이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부가 하는 기능을 조금씩 다른 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법부가 이게 너무 세다. 그러면 입법부를 상하와 양원으로 나누었으니까 상원에서 사법부의 판사들을 연방법원 판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주자. 그래서 연방법원 판사들의 임명권은 집행부의 대통령과 사법부 입법부의 상원이 의견이 합치될 때 판사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상호 관계를 해서 일정하게 기능적 분화가 상호 의존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로 논지를 이 메디슨은 폈고요. 그 다음에는 그 결과로 뭐를 이 사람은 메디슨은 또 세 번째로 뭐를 강조하냐면 그 부서는 부서로서 주장을 하고 역할을 강조하고 부당한 그 외부의 압력이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럴 때 비로소 상권 분립의 이 부서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야망, 그것도 권력의 야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나 하는 내용만 이제 끝으로 한 항목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 헌법하고 헌법 해석, 헌법을 지키는 문제하고 관계된 건데요. 이를테면 감시자라고 하는 게 가디안이라고 영어로 한다면 누가 이 가디안을 감시하느냐, who guards guardian이 되는 거예요. 헌법을 지키는 건 사법부 판사들이 지킨다고 그럴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법부 판사들이 꼭 헌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 말이지. 그 입법부 막 기세등등한 입법부, 집행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를 제대로 그걸 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헌법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하고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아이디어의 하나는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버지니아의 주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각 주에서 따로 헌법회의를 만들자 말이에요. 그래서 2년이면 2년 그 연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헌법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헌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안 하는지를 주에서 결정을 하자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 또 주들이 여러 주들이 이제 연방 정부의 헌법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도 할 수 있죠. 제퍼슨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메디슨은 그냥 이런 제안이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헌법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헌법을 심의한다는 거는 지금 3부로 나누어져 있는 정부 위에 꼭대기에 또 하나의 헌법 기구를 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부정하고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고법원 연방 최고법원에서 이제 헌법 해석을 그건 해밀턴이 제시해서 헌법 해석권이 부여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부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헌법을 만들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강하게 이제 제시했던 거에 관한 이제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미국 헌법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그 토대를 놓은 사례이고 특히 아주 정교한 헌법을 통해서 헌법 자체는 정교한 게 아니라 조문이 아주 적은 조문이지만 연방주의자 헌법을 보시면 이 이론이 얼마나 정교한가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교한 지적 자원을 당시의 지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헌법을 만들고 해서 이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건설한
최초의 정부이고 모델 사례라는 것.